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지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더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월 3일 밤 서울구치소에 수상한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의혹 제기가 있었죠.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내란의 밤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른바 수거 대상들을 구금할 시설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런 내용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주요 혐의에도 포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장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고검장까지 역임한 인물인데요. 그래서 12.3 계엄 선포 당시 과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까지 추가를 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까?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이어 만약에 박성재 전 장관에게조차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팀 입장에서는 추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증거를 보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당시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하급자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했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관련된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에 아마 재판부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발부 전망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아마 특검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청구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역시 변호사인 송영훈 위원께 여쭙겠습니다. 발부 전망 어떻게 보세요? 계량화해서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명백하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운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 점에는 저는 추호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전망하라고 하시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이 지난 9월 24일입니다. 예. 그러면 1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거든요. 특검이 사실은 구속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훨씬 더 일찍 청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스스로도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불확실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또 한 가지로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동안에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그래, 이 정도면은 우리가 본 바에 비춰보더라도 중요임무 종사자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대표적으로 3사령관들이라든가 또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예. 그런데 박성재 장관의 경우는 그동안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망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법리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위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조금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몇 %인지 숫자로 말하기는 현 단계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주 중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 법원이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 12.3 이른바 내란의 밤의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에 관련된 의혹의 규명이 중요해 보이는데 김진욱 위원님,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를 파견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지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구치소 상황을 좀 점검하라고 했다거나 지시들,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왜 그랬는지 규명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예. 이 정치인들 체포를 염두에 둔 행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체포를 준비하거나 체포 이후에 체포된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준비했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이제 자료로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지금 정치인 체포에 관련돼서 이런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예. 또 이 다음 날 12월 4일 날 소위 안가 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안가 회동에서 과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오늘 그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특히 JTBC 보도를 보면 이 당시의 대통령실의 CCTV가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어떤 계엄 문건을 보고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들 속에서 당시에 누구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 또 그 지시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예.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기소가 이제 이루어진 게 계엄으로부터 11개월 만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달에 기소된 이후로부터도 약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영장 청구가 된 거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수사도 또 재판도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김진욱 의원께서 방금 언급한 그 JTBC 단독 보도는 12.3 밤 그날 밤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국무회의를 위해서 모여 있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그 대접견실 CCTV를 말한 건데요. 박성재 전 법무장관, 당시 법무장관도 무언가 문건을 보는 모습 그리고 그 문건에 뭔가 받아 적는 모습 등을 그 영상이 CCTV에 담겨 있고 이걸 특검이 파악했다. 이런 내용이 JTBC 단독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뉴스룸 통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윤영 위원님, 박성재 전 장관이 여기저기 지시했고요. 또 법무부 출국 금지팀 대기도 지시했고 그래서 뭔가 포고령 위반자, 뭐 정치인 구금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계엄 당시 국무회의 때 그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럼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어떠한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계엄 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또는 그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이상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수사가 되게 더디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엄 같은 경우는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군이라든지 경찰 또 아니면 행안부 장관처럼 구체적인 지시가 드러나는 경우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수사가 상당히 좀 진척이 늦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왜 그렇게 수사를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의원님, 근데 다 떠나서요.
법무부 장관이면 대통령의 어떤 법무 참모잖아요. 물론 뭐 대통령실에 법무비서관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뭐 구체적인 지시 정황을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면 이거 지금 뭐 정족수가 미달돼서 안 됩니다. 또는 뭐 요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거세게 조언을 했어야 될, 고언을 했어야 될 제1의 그 임무가 있는 게 법무장관 아닌가요? 바로 그 부분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인지는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예. 적어도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할 때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할 책무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항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예.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직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인의 SNS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메시지를 거의 즉각적으로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즉시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처신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신이 상당히 대조되어 보이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박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얼마나 또 규명이 중요한지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 전 장관이 지난달 소환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질문하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포고령은 언제쯤 하셨어요? 비켜줘야지 내가 가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카메라를 저래 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검찰국에서 국민들 앞에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상쾌하게 부사한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분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해서 질문하시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을 보면 의혹에 전면 부인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의 내란에 동조하는 지시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의 지시였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당시에 그 계엄 포고령을 발동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 포고령의 제1항 1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 위법한 그 포고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위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은 위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행동들, 소위 얘기해서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실국장 회의에서 하거나 또는 그 구치소의 수용 공간들을 확보해봐라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법무부의 출국팀에 대해서 대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안들, 이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체포하고 그 체포를 염두에 둔 그런 행위들과 일관적으로 맥이 닿아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체포하려고 했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시에 나왔던 정치인들 열 몇 명의 명단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그 명단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노상원 수첩에 나온 그 몇백 명의 수거 대상자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박성재 장관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그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보면 지금 이 특검의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가 증거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으로 박 전 장관이 이동하면서 했던 통화 기록들은 특검이 확보가 된 상태고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중에 구금시설 담당자, 그중에서도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새벽에 다시 출근을 했다라는 보도가 드러났습니다. 조윤삼 변호사님. 그럼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가 실무자까지도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거쳐 내려갔겠죠. 그렇게 또 유출해 볼 수 있는데 이 정황이 직권남용 혐의로 적용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어떻게 보면 구조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했고 소방청장이 그 내용을 소방청 차장에게 다시 하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전후로 해서 수차례 통화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서울구치소장에게 하달한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명이 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요. 작년 12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거실 지정 직원, 그러니까 어느 호실에 수용자를 넣을지 이걸 지정하는 실무 직원들이 출근한 기록이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서울구치소에 2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언제 출근했는지 0시 19분, 그러니까 12월 3일 지나서 자정이 지나서 12월 4일 0시 19분부터 뭐 새벽까지 있었다는 게 이렇게 기록이 드러나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그러면 이거 신용회 전 교정본부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셈이네요? 글쎄요. 시간대로 놓고 보면 의문을 가질 수는 있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또 교정본부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하면은 사실관계는 충분히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 굉장히 뭔가 흥분해서 이걸 앞세우기보다는 특검에 차분히 맡겨놓거나 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감찰 등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면은 사실관계는 규명이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에 따른 응분한 처분을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12월 3일 밤 행적이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 방해 혐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1차 공판은 녹화 중계가 됐던 거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2차 공판은 예상대로 불출석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재판도 불출석하고 뭐 조사, 특검의 수사도 지금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재판, 수사 다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었던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얘기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재판에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수사, 재판 모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거 과연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물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보다도 좀 적극적인 방식의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불출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정도의 언사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이것은 매우 좀 합당하지 않은 지금 진행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체포방해 혐의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와는 다른 내란 재판부와는 다른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입니다. 김유영 위원님, 딱 자기 보석신문 때만 출석하고 2차 오늘 공판은 불출석했거든요.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거라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거부에 대한 태도의 정당성을 떠나서 바람직함을 떠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수사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품위라든지 행동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과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지금 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권의 전체를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말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면 그 불리한 사실들이 곧 진짜 진실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당사자와 관계자 당시 측근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재판에는 임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석신문 때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보석이 인용돼서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고 그게 아니라 구속 유지가 되면 출정 거부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석이 불어대고 구속이 유지되니까 정말 출정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그 질문대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변호사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순직해병 특검도 다음 주쯤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출석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도 수사도 불출석하면 그냥 우리 지금 패널 여러분들도 국민들도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 구인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사 피고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특검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형사재판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수사팀은 구치소로 가서 현장에서 그냥 수사할 용의도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버티기를 하면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직해병 특검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명분 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 구인의 경우는 저는 여전히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큰 논란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회 일각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에게 또다시 땔감을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말씀을 또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출석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거든요. 조사상의 실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그 강제 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또다시 윤 어게인 세력에게 어떤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 득실을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사안 하나만 더 짚어보고 백다 앵커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소식이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나오게 되면서 관저도 한남동 기존 외교장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관저를 옮기게 됐는데 외교부 공관이 이사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21억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수리가 안 되고 큰 외빈 초청 행사를 할 만한 규모는 아니어서 고급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또 몇십억의 세금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이거 조윤선 변호사님.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예. 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밝혔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JTBC의 확인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해당되는 관저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혈세가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파악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는 과연 혈세를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게 되고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업무상 배임죄라든가 그런 부분도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뭐 형사적인 조치까지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공무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따져봐가지고 징계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조치는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잔디밭같이 생긴 이 사진은요. 지금 멀리 보면 회색의 테니스장 코트 그런 담벼락 같이 보이죠. 이게 테니스장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교장관이 뭐 자기 좋으라고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빈들을 초청해서 국가 행사로서 여는 건데 이른바 가든 파티를 하기 굉장히 조금 남사스러운 그런 환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의원님, 이거 아까 뭐 배임죄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정작 그 배임죄는 이제 폐지해서 설령 기소하더라도 면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임죄 폐지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런 부분도 금년 국정감사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역시 그 감사의 기본은 정부가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 살림살이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전 정부의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각종 부처에서 있었던 살림살이가 세심하게 감사가 돼야 되듯이 그건 앞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아마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매년 국감에 출석을 해왔던 것이고 아마 금년도 살림살이에 관해서는 상당 기간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상응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국감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까지 좀 곁들여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또 끌어가시는 송영훈 의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 현장이 하나하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